자, 철학 아만닥시만드로스. 이제 이분이 이제 5분 정리, 학원 강사, 쪽집게 학원 강사 같은 이제 얘기하는데, 뭐 아낙시만드로스를 무슨 최초의 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야 아낙시만드로스는 둘 다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데 세계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근데 이 사람이 페니키 출신이에요. 둘 다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밀레토스 학파라는 건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밀레토스 학파라고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의 탈레스가 세계 최초의 철학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죠? 이미 탈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중동에 널리고 널렸다. 당대 그리스는 촌놈들이었고 변방이었다. 그냥 저기 어디죠? 파푸아 뉴기니였다. 그리스가 한마디로 야만이었다. 반면에 이제 이쪽 수메르, 중동 이쪽은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었죠. 뉴욕. 문명국가고. 거기서 이제 페니키아 탈레스가 얘기한 거. 탈레스가 세계 최초의 철학자. 기록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하면 탈레스가 세계 최초의 철학자일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다. 이집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가 세계 최초의 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학 철학자죠. 칼포퍼가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 철학자이듯이, 왜? 철학엔 딱 끼잖아. 안 낄 때 딱 끼잖아. 경제 철학, 무슨 뭐 사회 철학, 역사 철학, 언어 철학, 그런 것처럼 과학 철학도 있는 거죠. 그 과학 철학. 칼포퍼는 토마스 쿤처럼 과학 철학이고 아낙시만드로스는 과학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세계 최초의 과학 철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건의하지만 과학자는 아니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수식을 나름대로. 말하자면 천동설에서 프롤레타마이오스, 그 친구가 오늘날 관점에서 틀렸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정교한 천문학자, 이 정도는 안 돼요. 천문학자도 과학자에 속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되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과학 철학이다. 칼포퍼도 과학 철학이다. 과학과 과학 철학은 엄밀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다. 왜 이제 인드라가 이런 철학 얘기를 잠깐 했냐? 반증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반증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에는 세부적인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낙시만드로스나 칼포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담한 가설을 먼저 제시한다 이거죠. 이 대담한 가설은 나중에 또 다른 반증에 의해서 또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최초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은 칼포포가 아니라 라기보다는 인드라 때는 토마스 쿤이다. 파라다임. 토마스 쿤을 봐야 되고, 인드라가 보는 반증론은 저런 관점보다는 버트란트 러셀이 자신이 과학을 이렇게 봤더니 자신이 과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었는데 그게 근거가 없더라.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사상 누각. 예. 아니 뭔가 이렇게 절대 믿을 수 있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봤던 건데, 버트란드 러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도 예, 약속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 경험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하는 거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될 수가 없다.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약속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낙시만드로스가, 그러니까 탈레스가 세상은 물이다, 이 지구는 물에 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그게 그렇다는 것은 탈레스는 세상에 물이다라는 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이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인 셈이에요. 탈레스에게 물이란. 예. 아낙시만드로스는 그 얘기를 좀 더 뒷받침한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증론이 중요한 것은, 카이포프의 반증론은 인드라는 그거보다는 어떤 걸 봤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뉴턴 역학처럼, 예,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뉴턴 역학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된 조건 속에선 유효하다. 제한된 조건 속에선 상대적 진리로서 타당하다. 이게 과학이다. 언제 어디서건 맞는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이제 과학에서는 이게, A란 사람이 똑같이 실험해도 B란 사람이 실험해도 미국에서 실험하든 한국에서 실험하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과학적이다라고 나오지만,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뭐 지구상에서만 유효한 뭐 이런 식으로 제한된 조건을, 예, 가졌을 때, 예, 오히려 과학을 과학답게 여길 수 있게 만든다. 카이포프의 반증론이. 안 그러면 우리가 과학교, 예, 과학이 과거의 종교를 대신해서 과학에 맹신하는, 예, 과학에 맹신해도 굉장한 심각한, 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과학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면 파시즘으로 간다 이거죠. 예, 감성이나 이성 어느 쪽이든 극단화되면 그것은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런 면에서 과학을 맹신하지 않는 것, 예, 과학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제한된 조건에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효율성을, 예, 유능함을, 예, 지킬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증론이 의미가 있다. 안드라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오히려 오류가 났을 때, 예, 오류가 나지 않는 부분, 예, 뭐 예를 들어 78대 22에서 22%가 오류가 날지라도 나머지 78%가 유효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이론이라면 더 긍정적이다 이거죠. 근데 100%가 다 맞다 이래버리면은 그 100% 이게 마치 종교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마치 빅뱅론처럼. 빅뱅론도 허점이 많아요. 근데 빅뱅론이 요즘 반박이 많이 됐거든요. 예, 허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드라는 이제서야, 예? 빅뱅 스티브 호킹도 죽고 빅뱅도 오히려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그제서야 인드라가 이제 빅뱅 여태까지 비판적이었지만 이제는 빅뱅론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 예, 인드라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게 반증론적 관점이에요. 예, 이제 스티브 호킹한테 누가 신은 있습니까? 이따위 질문을, 예, 스티브 호킹한테 외계인은 있습니까? 신은 있습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과학교라는 거예요. 맹신이고. 스티브 호킹에 대한 맹신, 과학에 대한 맹신이라는 거죠. 스티브 호킹한테 외계인 있냐? 예, 신은 있냐?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스티브 호킹이 신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 빅뱅에 대해서 좀 빅뱅에 대해서 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빅뱅도 약간 허점이 많고, 예, 과학은 상대적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인드라가, 예?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창조과학에처럼 뭐 과학에 너무 지나치게 딴지오는 건 인드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인드라 오히려 지지해요.
오히려 과학교에 맹신하지 않을 때 과학자들은 열심히 더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은 과학자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막 자신들이 가끔 가다가 종교 지도자인 양 썰푼다면 그것은 사이비 교주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무리 과학자일지라도 그런 발언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반박당해야 그제서야 인드라는 아인슈타인을 좀 더 안심하고 아인슈타인을 좋아한다. 믿을만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인드라는 받아들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상대성 원리가 절대 진리냐. 아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직까지 인류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따름이죠. 당장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원리가 통합되지는 못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양자역학과 통합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반쪽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쪽의 진실? 뭐 이 정도만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드라는 아인슈타인은 절대화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반박이 되면 뭔가 아인슈타인에게도 실수가 있고 오류가 드러나고 뉴턴처럼 그러면 그제서야 그래도 아인슈타인이 로켓가 달날아가는데 쓸모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고 엄청난 그때서야 인드라는 아인슈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하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인슈타인 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랬어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사회주의자였나 보네. 그거 다 개소리다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을 사이비 교주로 만드는 거다. 아인슈타인이 사회주의를 좋아했네. 그런 개소리다 이거예요. 개소리. 아인슈타인이 과학만 하면 되지 사회주의가 그 사람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도 몰라 걘. 아인슈타인이 신에 대해서 뭘 합니까? 몰라요 걘. 과학자일 뿐이지. 상대성 원리나 잘 알지 무슨 신에 대해서 뭘 알아? 인드라도 모르죠 신은. 왜 그 아인슈타인에게 신 물어보고 사회주의를 물어보나? 무식해. 아인슈타인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뭘 알아? 몰라. 무식해요. 자, 그렇게 인드라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새롭고 낯설은 자유를 추구하는 길을 본다. 그것이 이제 철학이죠. 78대 22 철학. 익숙함 78%. 모차르트 음악을 딱 들어보면 시냇물 흘러가는 자연의 소리가 78%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거죠. 그리고 22%는 불협화음. 그러니까 YG 음악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YG의 힙합적인 그리고 전자음악의 78%가 이미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전자음악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연적인 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인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음악 중간중간에 오히려 아카펠라적인 요소, 기존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이제까지 익숙해져 왔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면들이 생각을 해볼 때가 왔구나. 우리들은 이미 전자음악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후크송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들을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다. 과거에는 전자음악이 낯설고 22%였는데 우리는 이미 귀에 있잖아요. 전자음악이 78, 어쿠스틱, 아카펠라 이런 게 22.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계속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하여튼 간에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이 뭐냐? 기존의 전통적인 얘기들 그러한 것들을 담으면서 낯선 얘기를 할 때 그게 철학이다 이거죠. 무조건 새롭고 낯설은 거를 제시한다고 철학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듣도 보도 못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 말하자면 플라톤이 있었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거죠.
피타고라스가 있었기에 예, 플라톤이 있었던 거고, 수메르 문명이 있었기에 피타고라스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전에 예,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수메르 문명 때부터의 어떤 인류의 문명, 거기다가 플러스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계속 나간다 이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예, 여태까지 뭐 YG나 이쪽 BTS나 음악이 서양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78% 받아들이면서 그걸 한국적으로 22% 예, 하니까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준 것처럼 철학도 그런 거다. 새로운 길을 열다. 그리고 이제 이론이라는 건 시어리는 보다. 길을 본다.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준다.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학자 유지현 교수가 말하는 언어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근데 이제 여기서 이들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뭐 일제용어 무슨 철학용어를 뭐 예를 들면 오성 그냥 이해로 번역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오성이라고 표현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기본이 일본을 근대화시켰단 말이에요. 동경에 역사학부를 만들고 최초로 뭘 연구하라고 했냐? 고구려사를 연구하라고 구기본이 당시에 이제 베어링 가문이죠. 얘기했다 이거죠. 왜 그렇겠어요? 당대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청나라든 뭐든 보면 다 중국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가 흡수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아시아를 판도로 바꾸기 위해서 일본을 키운 거 아니야. 구기본이 근대화시키면서 99%는 구기본의 힘이죠. 1%는 야동의 힘. 근데 이제 키울 때 그냥 군사력만 키우고 경제력만 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를 키운 거죠. 그랬을 때 이 일본 학자들이 이 저 번역한 사람은 굉장히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집회도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우리 맨날 조선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화폐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도 10만원권이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을 10만원권에 넣어야 돼요. 10만원권 나올 때가 됐잖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나올 때가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10만원권. 근데 이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게 알게 모르게 중국의 문자는 중화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새롭게 새로운 문명이 서양 문명이 들어올 때 이것을 누가 먼저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거죠. 중화 문명이 오늘날 중화 문명일 수 있는 것은 수메르 문명과 인도 문명, 수메르에서 온 종교 사상,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종교 사상을 중국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았던 거죠. 일본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았던 것은 서양에서 오는 것을 그전에는 중국을 반드시 통해서 왔는데 이제는 일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번역을 목숨을 건 거죠. 그거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이 지적하는 건 나름대로 타당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는 단어 중심이 아니에요. 버트란트 러셀이나 언어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명사형이 중요했다 이거죠. 아니다. 오늘날 상인 중심이고 페니키아어가 만들었을 때 동사가 맨 앞에 나온 그 어떤 문법의 구조를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된다. 이 그리스학자 이 유재열 교수는 단어 중심이라면 인드라가 제시하는 건 문법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어 몇 가지가 인도말하고 똑같아, 몽골어하고 똑같아, 수메르하고 똑같아. 인간 이런 데 관심이 없다 이거. 전 세계 그렇게 따지면 엄마 아빠 다 똑같아요.
저는 그 단어 몇 가지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법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문법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자본주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가 분명히 다른 건 자본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동사가 중요해졌다. 행위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명사보다. 갑과 을. 과거에는 갑과 을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약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의 관계, 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과 을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적이니까. 어떻게 갑이라고 칭해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약관계라는 것 자체는 행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페니키아어, 이미 시장경제가 확립됐던 수메르 시대에서부터 퍼졌고 그것이 페니키아 시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가 꼽힌 거고,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로 온 거죠. 근데 이 오늘날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 세계 공통의 자본주의 시대의 전 세계 언어, 영어부터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모두가 은연중에 우리는 행위, 동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의외로 그런 점들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관계, 법률관계에서 상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당신이 대통령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를 들면 대통령 아들이 라고 해서 무죄가 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죄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든 아니든 죄를 저질렀으면 유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유로 부정선거 저질렀으면 유죄였죠. 근데 그게 문천지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이런 건 행위적 관점에서, 동사형 관점에서 행위만 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문천지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런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고 파시즘 발상이다. 그런 면에서 동사형을 중시해야 된다. 그런 면들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일본어의 그 어려운 거를 좀 이해되기 쉽게 바꾸자라는 건 좋아요. 너무 지나치게 또 일제 강조해가지고 인더라도 법률 용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어려운 건 바꾸자는데 동의하지만 마치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우금치 할 때 진짜 그 몽골말이잖아. 몽골말. 인드라가 이건 몽골말인데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몽골어였단 말이에요. 몽골에서 차용한 거고.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인데 그게 괜찮은 용어면 수백 년 지나면 그거 후손들이 순수 우리말로 여길 수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뭐 인도에서 온 용어도 불교 시대 때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배층들이 쓰다가 보니까 우리말이 된 거겠죠. 인도말하고도 여러 가지가 유사할 수 있겠죠. 불교 영향으로. 그런 것도 몇백 년 지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적인 면을 많이 가죠. 하여튼간 이 칼포퍼 한 번씩 배는 병가지 상사 멘붕이에 사유로 부정선거 하늘이 별인 일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상화 될 것. 유동학 그동안 다 맞았는데 이번에 틀려서 멘붕이 왔다. 그게 오히려 잘 된 거야. 얘들아 볼 때. 유동학이가 너무 그동안 이 사람이 교수하다가 관두고 역학 공부를 한 거거든요. 역학은 통계다 이러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유동학이 그동안에 했어요. 역학이. 인드라 역학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지금 인드라 독자분들 중에서도 블로그 이웃분 중에서도 역학의 수준급인 분들 점집도 차릴 정도로 차린 분도 있고 전집을 차린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전집을 차린 분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역학 보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난 오히려 긍정적이다. 유동학이 어쨌든 문천지가 사기쳤고 사유로 부정선거 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게 역학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역학을 왜 봐 우리가. 예. 유동학이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예? 그럼 문천지의 사유로 부정선거 사기까지도 감안하는 게 역학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게 역학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음에는 감안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문천지 신이 벌인 일이 아니라 문천지 일부 삿대무리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역학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야지 인드라는 오히려 더 반증론 관점에서 유동학의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근데 막 변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드라도 인정하잖아. 인정할 건.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인드라가 신이 아닌데 10개 얘기하고 주장하고 한 5개 맞으면 다인 거 아니에요. 5개 이상. 세상에 10개 주장해가지고 5개 이상 맞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5개는 항상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유동학이 신뢰를 갖지 않겠나. 여태까지 나 틀린 적이 없는데 이러면 저기 뭐 사기꾼 허경영이 되는 거지. 로스차일드님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경제적 용어 알고 보면 다 일본식 한자어죠. 이게 서양에서 왔고 그 다음에 경제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선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은 이게 일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IT 용어 측면에서는 많이 일본어 조어가 많이 빠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영어 다이렉트로 우리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외래어를 너무 이렇게 인드라는 한글을 좋아하고 한글을 참 매우 사랑하지만 또 그런 분도 있어요. 한글 국수주의, 한글 파시스트도 있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무조건 우수하고 무조건 좋고 외국인은 무조건 다 배우기 좋다. 배우기 어려워요. 문법으로 어순이 다른데 우리가 영어 배우기 힘들듯이 영어권 애들도 한글 배우기 쉽지 않아요. 그거 나 무척 쉽다. 너무 이기지 말자고요. 국뽕에 취하면 안 돼. 한글이 세종대왕을 인드라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지만 너무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한글 국수주의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어 조어가 오늘날 있어서 너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쉽게 쓰자. 그런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어려운 말. 그냥 일본 조어 외래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해가 되는 일본식 조어라면 그게 편하면 그거 쓰면 돼요. 일본식 조어 일본 차용어라도 당장 쓰기 좋은 거 그냥 우리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식민주의 아니죠.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 굳이 쓰는 거는 필요 없다. 우리의 좋은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체될 말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권장해서.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언어 듣도 보도 못한 지네들이 발명한 그런 언어. 그리고 이게 뭐 몽골어인지 한지 알 수 없는 그걸 우리말이라고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걸 막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매국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한글 국수지, 파시스트. 한글 파시스트가 있다니까요. 한글 극복, 이건 인드라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한글이 쉬운 거지 한국어는 어렵죠. 그렇죠.
한글이 쉬운데 근데 한글 문법이 어려워요. 여러분 인드라가 아직까지도 띄어쓰기에 대해서 헷갈려. 인드라가 작가인데 예? 맞춤법이야. 인드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는데 예. 띄어쓰기를 여태까지도 인드라가 헷갈려요. 예. 인드라가 그리고 한국인 중에 문법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네. 기자들도 맨날 틀려. 한글이 쉽지 않아요. 문법도 어려워요, 의외로. 네. 영어는 다 떨어져 있잖아. 근데 한글은 붙어 있어. 어느 때 붙어 있고 어느 때 띄는지 보조 용언 뭐 이런 거. 네. 아니 작가가 맨날 테네님 작가는 감성이 중해서 글 쓸 때 막 띄어쓰기 신경 안 쓰고 써요. 그래야지 일일이 그 한글 프로그램에 맡기면 예, 영혼의 때가 타가지고요 글이 안 써져요. 다 쓴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 돌려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쩌다 한글 얘기 나왔나? 예. 경우가! 예. 아, 경우가 세상이 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예. 경우가 이래야죠. 예, 지금 슬퍼 눈물 나. 경우가 맥다니엘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어느 조건이면 협상을 하겠소. 부정선거. 라임은 부정선거. 옵티머스 부정선거. 정경심 조국 다 부정선거. 초실간 부정선거. 오케이 땡큐. 좋습니다. 자유로 부정선거 민본자 인터뷰. 자 읽으시고 가겠습니다.